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한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놀라운 실험이 유럽 전역을 흔들고 하버드 대학교까지 들썩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었어요. 도쿄 외곽의 평범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인류 교육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인 한글이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 교육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국, 독일, 핀란드까지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네스코와 세계보건기구까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한국인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다나카 히로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믿기 어려운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3학년 교실에서 국어 수업을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뒷자리에 앉은 사토 유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상했죠. 선생님, 저 한국 글자 배우고 싶어요 라고 유키가 말했을 때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당황했어요. 한국어요? 왜 갑자기? 라고 물었더니 유키는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 드라마 자막이 신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키 옆에 앉은 다케시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곧이어 교실 앞쪽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25명 중 12명이 손을 들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유키가 집에서 혼자 그려온 한글 글자들을 가져왔을 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구나 싶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관심이 다른 반으로도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모여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4학년 담임인 스즈키 선생님도 비슷한 일이 자신의 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지지했지만 다른 분들은 왜 굳이 한국어냐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다니구치 씨는 일본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왜 외국 문자에 관심을 갖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욕을 꺾고 싶지는 않지만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아이들과 대화해보자고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한글에 관심을 보인 아이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왜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니 대답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유키는 드라마 때문이라고 했고 다케시는 한글이 마치 블록 같아서 재미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마이코는 친구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며 메뉴판을 읽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열정을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외의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분을 안다고 말한 거예요. 혹시 아이들을 위한 특별 수업이 가능할지 문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교장 선생님께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아이들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일단 그분을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학교의 작은 파동은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 한국어 강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일본으로 이주해 오신 분이었어요. 현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 선생님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한글에 대한 설명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하시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보여주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칠판에 써놓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양들이 뭘 닮았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유키가 먼저 손을 들어 기역은 지붕 같다고 했고 다케시는 니은이 계단 같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바로 그거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설명해 주시니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실제로 기역을 발음할 때 혀 뒷부분이 목 안쪽에 닿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니은을 발음할 때는 혀끝이 윗니 뒤쪽에 닿는 모습을 시연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해보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모음의 원리였습니다. 아, 우를 설명하실 때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원리에서 나왔다고 하시니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첫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토 마나미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였는데 한글 조합 원리를 배우자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다를 스스로 만들어보며 이거 정말 쉬워요 라고 외쳤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 선생님은 단순히 문자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한글 창제 과정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었던 세종대왕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니 아이들이 한글에 담긴 철학까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업 후 김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물어봤더니 오히려 반대라고 하셨어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김 선생님 경험상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난독증이나 학습 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나미 같은 경우가 좋은 예라고 하시면서요. 둘째 주 수업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야마다 신지가 한글 쓰기 연습에 푹 빠진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는 5분도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40분 내내 한글 연습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신지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수업 후에 따로 불러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신지의 다른 과목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을 품었던 다니구치 씨도 아들 다케시가 집에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이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학습 태도였습니다. 한글 수업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서 복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서로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간단한 단어들을 알려주며 놀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주 수업 후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아이들의 진도와 변화, 특별히 주목할 점들을 꼼꼼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저도 아이들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셋째 주가 끝날 무렵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집중하는 태도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평소 산만했던 아이들이 차분하게 앉아 글자를 쓰는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수업 소식이 학교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화요일 저녁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온화했던 학부모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거든요. 첫 번째로 발언한 건 사토 유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한글을 배운 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집에서도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과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니구치 씨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 학교에서 왜 한국 문자를 가르치느냐? 우리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 할 일본의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시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어서 야마다 신지의 아버지가 동조하며 나섰어요. 신지가 한글에만 집중한다며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른 과목 성적이 떨어질까봐 우려된다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신지의 전체적인 학습 태도가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웠어요.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교육의 정체성과 우선순위를 강조했어요. 특히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니시무라 씨였습니다. 역사적 문제를 거론하며 왜 하필 한국어냐고 따졌어요. 중국어나 영어도 아니고 굳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설명드렸어요. 이건 교사나 학교가 정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요. 처음 유키가 손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중재에 나서셨어요. 아이들의 학습 의욕과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균형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교사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베테랑 교사인 이토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무리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젊은 교사들은 다른 생각을 보였어요. 스즈키 선생님은 자신의 반 아이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꺾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음악 담당 오카다 선생님에게서 나왔어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마나미나 신지 같은 아이들이 보여준 성장은 정말 놀라웠으니까요.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글 수업 중단을 요구하는 정식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반대로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계속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런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쉬는 시간에 유키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른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자신들은 그냥 재미있어서 배우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케시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에게는 그냥 새로운 놀이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글자를 맞춰보고 단어를 만드는 게 즐겁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수업 후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길 필요하다면 수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학습 의욕을 어른들의 논리로 꺾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요. 금요일 오후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려는 마음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갈등의 핵심은 한국어 자체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이라는 것을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에서 온 관심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교장실로 급히 불려갔을 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문으로 된 이메일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영국 런던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은 제임스 윌슨이었어요. 일본 교육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학교의 한글 교육 실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김 선생님이 지역교육청에 제출한 보고서가 국제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알려진 것 같았어요. 윌슨 교수는 특히 학습장애 아동들의 변화에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표현 문자 특성이 난독증이나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초기 가설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독일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언어학과 클라우스 밀러 교수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작은 지방 학교의 실험이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깜짝 놀라셨어요. 자신도 이런 국제적 관심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더욱 신중하게 수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윌슨 교수로부터 더 자세한 제안이 왔습니다. 직접 일본에 와서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학습장애 아동들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구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이 소식이 학부모들에게 전해지자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찬성했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실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사토 유키의 어머니는 아이가 세계적인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니구치 씨는 우리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일본 교육을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더 복잡한 건 지역 교육청의 반응이었어요. 담당 장학관인 요시다 씨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관심은 좋지만 혹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밀러 교수로부터 온 추가 정보가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민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활용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터키계나 아랍계 아동들이 독일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글의 규칙적 구조를 먼저 익히게 한 후 독일어로 전이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다고 했어요. 기존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읽기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김 선생님이 흥미로운 관찰을 공유해 주셨어요. 우리 반 마나미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읽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했어요. 실제로 마나미에게 직접 물어보니 신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니 일본어 글자들도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그냥 외워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패턴을 찾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나미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신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도 한글을 배운 후 전반적인 문자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메타언어학적 인식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어요. 한 언어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면 다른 언어의 구조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내 학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연락이 왔고 와세다 대학교 교육학과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학술적 관심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 실험이 너무 주목받고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일부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학술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윌슨 교수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만약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국제교육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제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국제적인 교육 혁신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윌슨 교수와 밀러 교수가 독일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의 엘레나 바이어 박사와 함께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바이어 박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진들은 이틀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첫날 아이들의 집중도를 본 윌슨 교수는 이런 몰입도는 모국어 수업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놀라워했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뇌파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받은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가장 먼저 측정한 건 마나미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마나미가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이 매우 활발하게 활성화되었거든요. 일본어를 읽을 때는 여러 영역이 산발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한글을 읽을 때는 특정 영역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바이어 박사는 한글의 규칙적 구조가 뇌의 정보 처리 부담을 줄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신지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평소 주의력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한글 학습 중에는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었어요. 유키에게서는 창의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윌슨 교수는 새로운 문자 체계 학습으로 생긴 인지적 유연성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더욱 정교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 처리 시 더 많은 뇌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한글의 경우는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밀러 교수는 이것이 독일 실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라며 흥분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언어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입증되고 있었죠. 중요한 발견은 전이 효과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일본어를 읽을 때도 뇌활동 패턴이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했어요. 바이어 박사는 이를 메타인지 능력의 향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날 실험에서는 한글을 배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한글을 배운 아이들은 새로운 문자 체계를 접할 때 패턴을 찾으려는 뇌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언어를 하나 더 배우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어 박사는 치료적 가능성에 특히 주목했어요. 난독증이나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한글이 뇌의 언어 처리 회로를 재구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나미는 연구기간 동안 일본어 읽기 속도가 30%나 향상되었고 읽기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연구 결과 발표에서 바이어 박사는 한글 학습이 뇌의 언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인지적 유연성을 증진시키며 학습 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겨우 2달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윌슨 교수는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와 세계교육학회 사례 발표를 제안했고 밀러 교수는 유럽연합교육부의 보고에 이민자 교육 정책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진이 떠나는 날 아이들이 한글로 감사 메시지를 써서 전달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 장학관 요시다 씨가 학교를 방문해 한글 교육 실험이 과도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지역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일본 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수 성향 의원들은 왜 하필 한국어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아이들의 학습 성과는 분명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과학적 근거까지 나왔는데 왜 중단하려 하느냐며 반발했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외국 연구진까지 와서 우리 아이들을 관찰한 것이 불쾌하다고 했어요. 다니구치 씨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일본 교육을 받는 게 당연한데 왜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하느냐고 따졌어요. 특히 역사적 문제가 있는 국가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금지의 움직임이 있을수록 더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키는 집에서 혼자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고 다케시도 친구들과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예상치 못한 지지도 나타났습니다. 인근 학교의 젊은 교사들이 아이들의 자발적 학습을 막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글 수업 중단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에요. 마나미는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썼고 신지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탄원서를 본 몇몇 학부모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과학적 근거는 분명했지만 정치적 압력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비공식 실험 수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되 대외적 홍보는 자제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적 관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요. 윌슨 교수와 밀러 교수가 예정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유럽 여러 대학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 스스로에게서 나타났어요.
제재나 금지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한글로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신지의 아버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집중력이 늘고 자신감이 생긴 아들을 보며 한글 교육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을 보며 정치적 압력보다는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결국 우리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작은 교실의 실험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적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윌슨 교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유럽 교육학회에서 우리 사례를 발표했는데 참석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인데 그들이 우리 실험에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이민자 아동 교육에 한글 방식을 도입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난독증 치료에 한글을 활용하는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에요. 바이어 박사의 연구 결과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글 활용 언어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했다며 정식 연구 파트너십을 제안해 왔어요. 이런 국제적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쿄 대학교와 와세다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 우리와 협력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토대학교 인지과학과의 관심이었습니다. 일본 전통교육에 외국 문자를 접목하는 실험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 선생님은 이런 관심에 놀라면서도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마나미는 이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생긴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다른 언어로 확장된 것이었어요. 신지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평소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한글의 규칙성을 이해한 후 수학의 패턴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담임 선생님도 신지의 변화에 깜짝 놀라셨어요. 유키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전학 온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도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어요.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도 생겼습니다. 유네스코 교육본부에서 우리 사례를 세계 교육혁신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학습장애 치료에 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료를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국제적 주목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고 정치적 논란도 계속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아이들이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감사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한국의 세종학당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윌슨 교수는 내년 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릴 국제교육 심포지엄에서 우리 사례를 기조 발표로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자들 앞에서 발표될 기회였어요. 김 선생님과 저도 이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습니다.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작은 노력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뿌듯해했습니다.
마나미는 나중에 커서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신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험은 국경을 넘어 세계 교육계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포지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것은 꿈만 같은 경험이었어요. 심포지엄에서 만난 교육자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김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발표를 마친 후 저에게 말씀하시길 교육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돌아와 보니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나미는 이제 반에서 가장 적극적인 학생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발표도 자신 있게 하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신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중력 문제로 고생했던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유키는 이제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 전학 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도 키워가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다니구치 씨도 이제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아들 다케시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지만 이제는 우리 실험을 지역의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아이들의 세계관이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 했어요. 국제적 파급 효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핀란드에서 온 보고서가 인상 깊었어요. 이민자 아동들의 핀란드어 학습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 구조가 다른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우리의 가설이 입증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 자신들이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유키가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한글을 배운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건 한글을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 했다는 마음이라고요. 김 선생님과 마지막 수업 후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하셨어요.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를 기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이들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열정, 그리고 배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교육은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것이라는 점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이 오늘날 전 세계 교육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실험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 강단에서 기조 발표로 소개되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었나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실제 연구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감탄한 한글의 체계성,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희망을 준 치료적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순수한 학습 열정을 깨워준 한글의 힘. 지금 이 순간에도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자가 지구촌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의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는 꿈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도구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함께 자랑해 보아요.